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경우 권한대행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헌재가 명확하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한 것 자체가 되게 의아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뭐 증거 충분히 나오는데 뭐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과유불급이 통하지 않는 게 증거입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압수수색을 안 했을 때 가장 이득이 볼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우병우고 두 번째는 박근혜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공범죄에 관련된 증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지금 안 하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상적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압수수색을 안 한 것 자체가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책임이 있는 듯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압수수색이 충분히를 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검찰이 왜 안 했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압수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만약에 그건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새롭게 뭐 발견 사실이 없다. 그러면 경찰은 오히려 검찰은 더 욕을 먹을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보안 시설을 억지로 보안 시설을 하지 않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더 이상 나온 게 없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똑바로 못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또 검찰 대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변인처럼 들려요. 근데 아니, 농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편드는 것처럼 들려요. 편 좀 들겠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충분한데 굳이 여러 가지 무리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더 앞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궁금한 점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하고 나오면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있다 없다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는 거기가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안 해서 거부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경호실장이에요. 당사자가. 비서실장과. 근데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가 나왔습니까?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데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증거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100% 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서버에서는 그리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을 해보면 관련돼서 삭제했던 문서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청와대에 관련된 서버를 다 압수수색하느냐? 이거는 비밀 장소인데라고 항변을 하면 그러면 꼭 필요한 예를 들면 그 일부 수석실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한정지어가지고 또 압수를 할 수 있거든요. 압수수색을.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관련된 부분을 다 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를 다 투명유리처럼 비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만 한정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경수 교수님의 탄핵 위기에 놓여 있어. 반론 기회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특징이 있어요. 성적에서 두 분은 잘하고 한 분은 못한다 이런 표현인데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밤에 이렇게 이제 자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봤어. 더 이상 볼 게 없어. 내가 다 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고 시험 직전까지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참고서 한번 좀 더 보고 오답노트 한번 더 보는 학생이 누가 성적이 더 잘 나오겠습니까? 전 꼭 그러거든요. 들어서 자요 맨날. 시험 보러 들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압수수색에서는 첫 번째 증거가 안 나올 경우에 아까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증거인멸의 증거라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인멸 부분들도 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살인사건이거든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압수수색이면서 현장 검증이어서 청와대 구조나 어떤 관저의 어떤 생김새나 이런 거에서 동선을 읽고 그다음에 그 주변 또 탐문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예.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다음에 26대의 파쇄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파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그 수사관이라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가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아주 소극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의 태도, 특히 검찰의 태도가 조금 석연치 않다. 이경수 교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혐의를 꽤 맞춰가는데, 그러니까 혐의를 맞춰간다라고 하는데 두 분 양측 다 동의를 하시는데 다만 그 스텝에 있어서 한쪽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쪽은 뭐 차고도 넘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믿어보자. 그런데 조 변호사님, 13개의 혐의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일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반박 논리를 무너뜨리면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사의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박 전 대통령한테 자백을 받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진술을 많이 받아낼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금 집중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한다. 그러면 부인하는 취지 이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부인한다라는 걸 부인 설명으로 적습니다. 피신 조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남겨서 나중에 향후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부인했다는 정황을 조금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꼼꼼히 자백을 받을 노력은 아마 기대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으려면 계속 추궁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제 지금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을 할 부분은 어딜 것 같아요? 뇌물이죠. 왜냐하면 지금 뇌물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이미 지금 관련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는 부장검사들이 석연치 않다 그러는데 또 사활을 어쨌든 걸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대외적인 입장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활을 걸면서도 본인은 아닌 척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사활을 걸면서 그렇죠. 거는 척하면서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증거가 없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검찰이 뇌물죄에 관련된 방점을 갖추고 진행을 한다면 관련된 부분들을 자백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공판 대비해서 스텝이 꼬이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저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해놓고 저런 질문도 해놓고 막 해놓으면 전체적인 건 부인이지만 공판에 가서 재판장이 봤을 때는 분명히 보면 스텝이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판장이 인지하고 물어볼 수 있게끔 판을 깔아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특수본 1기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 최순실 씨를 강요죄, 공범이면서 그때 최순실 씨를 강요죄로 엮었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도 최순실 씨를 강요죄로 했어요? 예, 그랬죠. 최순실 씨를? 예. 그때 강요였었죠. 강요 미수물 그렇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강요였었는데 특검에서는 이제 뇌물죄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둘 사이에 어쨌든 이 혐의 사실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수본 2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강요죄로 머물러 있을까요? 이미 특검 수사에서 상당 부분 뇌물죄라고 이렇게 수사가 되어 왔고 가장 핵심은 뇌물을 준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근데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실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 전담 판사가 상당한 증거가 있고 이것은 믿을마다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 그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관성이 되게 잘 작용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 버렸으면 이제 그거는 대세라 생각하고 이제 수사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관련된 수사는 본인들은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특검을 통해서 관성을 타버렸거든요. 물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막고 나서 버리면 그 물길을 막았다고 온팡 뒤집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흐름을 따라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검찰도 처음 시작할 때하고 좀 바뀌었어요 또. 큰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이제 수사 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부르기 전에 SK와 롯데 수사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이 뇌물죄 부분을 보강 수사를 하고 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요죄에 해당되는 건 이제 현대차에 대한 뭐 광고 압력이나 뭐 그런 그다음에 이제 부당 거래 압력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강요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수사한 게 아니라 뇌물죄 특검에서 못했던 다른 기업의 이제 뇌물죄 관련 부분을 수사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스텝 상으로는 뇌물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후퇴하더라도 명분은 명분 쌓기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좀 의혹이 남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부분에 의혹이 남아 있다고요? 강요죄로 이렇게 후퇴하는 거에 대한 강요죄로 후퇴할 개연성도 있다. 예, 그 남아 있고 그다음에 검찰 특검 수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데. 그리고 특검 수사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최순실 씨 사건이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20차례나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진실 관계는 한 20%가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80%는 재판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재판이 벌써 20회나 진행됐어요. 그렇다면은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들은 상당히 좁혀지고 정돈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뇌물죄로 가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제 최종 결론은 대선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후퇴의 여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고재열 기자님 지적이 꽤 의미가 있는데 자, 20차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순실 씨 재판은 강요죄에 해당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 특검 뇌물죄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 뇌물죄로 예를 들었고 강요죄로 저게 형이 확정이 되면 다시 뇌물죄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씨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지금 최순실 씨 변호사들은 같은 사실관계 갖고 이중 기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정확한 이제 공소할 때 당시에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공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사실관계라든지 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모든 한 가지 사실관계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거를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요에 해당하는 일부가 있었고 그렇죠. 그것 이외에 새롭게 찾아낸 것을 뇌물죄로 다시 그렇죠. 기소를 한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이중 기소가 돼서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독립적으로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특검은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교수님 녹화는요 왜 거부했을까요? 녹화는 피의자가 나 녹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녹화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중에 추후에 입증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 피의자가 나중에 재판관 중에서 검찰이 강압으로 수사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백했습니다라고 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최순실 씨가 한 차례, 박채윤 씨가 한 차례 검찰에 강압 수사했다고 하는데 결국 아니요 그렇죠. 판매났죠. 두 번째는 피의자가 거짓말할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할 때는 다 자백을 해놓고서 나중에 공판장에 가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녹화라는 경우인데, 근데 이번 사건은 좀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조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고지만 해도 그냥 고지만 하고 그 피의자의 동의 여부 없이 녹화할 수 있는데. 굳이 검찰이 그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서는 우리가 거부한 게 아니다. 그냥 우리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다. 부동의했을 뿐이다. 부동의했다. 거부와 부동의는 또 무슨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하면 나는 조사 안 받겠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건 거부고 부동의는 녹화하시겠습니까? 뭐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피의자하고 참고인이 영상조사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데요. 참고인에게 있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인 경우에는 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할 때 그냥 알려주고 그 영상조사 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되는데요. 사실상 검찰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실제로 거부하면 못 하잖아요. 거부하면 말을 안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대면 조사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나는 싫은데 조사를 영상 녹화를 해버리면 본 공판에 가서 나는 솔직히 이 당시 했던 진술이 임의성이 없이 강제로 한 조사에 관련해서 진술한 겁니다라고 하면서 진술의 임의성을 다퉈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소 제기 자체가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피곤하지만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녹화가 됐는데 그때 내가 동의하지 않지 않았냐. 당신들 강제로 했고 나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네네.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예, 그렇게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제 오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교수님.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인정하신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기밀 누출 혐의. 기밀 누출. 예, 다만 이제 그 혐의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국가 기밀을 생각한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연설문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이 시각이었던지 표현만 좀 봐달라. 아하. 그 정도는 인정했잖아요. 나머지는 예. 다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지금 상황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될 만한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요. 추후 소환될, 오늘 만약에 밤샘 조사까지 힘들면, 이제 조사를 받다 보면 이게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밀리는지. 생각보다 검찰이 조사 준비를 잘했어. 그러면은 변호사들과 다시 한번 의논해서 재차 소환하더라도 오늘 12시 넘게 되면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11시 넘으면 동의를 11시인가요? 네네. 시간이 땡겨졌네요. 예. 자, 그럼 11시까지 넘어서 동의 안 하면 재소환 할까요, 안 할까요, 교수님? 저는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소환요? 예. 왜냐면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11시까지도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성이라는 그걸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11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추후 재소환을 한번 할 겁니다. 왜 추후 재소환하냐면 검찰에서도 사실은 증거는 충분히 있지만 기타 보강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강요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최순실의 사인인데 거기다 뇌물 줬다는 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박 대통령하고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 관계를 조금 더 아마 검토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소환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번 끝낼까요? 소환 또 할까요? 저는 이제 야간 심야, 그러니까 검찰은 한 번에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관건이 심야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증거들이 너무 본인들이 이제 예봉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박 전 대통령이 힘들다, 오늘은 되게 마무리하기 어렵다 이래버리면 검찰이 강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지켜보지 말테니까요. 소환 한번 한다 안 한다. 저는 오늘 심야로 간다 아니면 소환한다. 저는 오늘 심야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심야로 가서 그냥 끝낸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청구는 아마 교과서를 할 거예요. 청구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안 하면은 모든 수수성이 다 의심받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가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 청구를 할 겁니다. 다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는 법원의 판단이죠. 그렇죠. 이제 그 실질 심사까지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구속영장. 아니 검찰도 강압 수사를 안 하는 세상인데 왜 이렇게 강압 진행을 하시나요? 강압이 아니에요. 필름 돌아가고 있고. 네, 저도. 근데 지켜보면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채널이 돌아가요. 순조롭게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청구된다면, 법원에서는 이전에 이제 한 번씩 거부한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청구된다면 바로 또 받아지는 그 과정까지 1년의 과정이 빨리 가서 지금 대선에 오히려 이걸 빨리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영향을 적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스텝이 더 빨리 갈 것이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 시간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오늘 중으로 일단 조사는 끝나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 않겠느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도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세나 이런 거에서 동선을 읽고 그다음에 그 주변 또 탐문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다음에 26대의 파쇄기가 들어갔어요. 그럼 파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수사관이라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가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소극적인 어떤 그런 의지를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의 태도, 특히 검찰의 태도가 조금 석연치 않다. 이경수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혐의를 꽤 맞춰가는데, 그러니까 혐의를 맞춰간다라고 하는데 두 분 양측 다 동의를 하시는데 다만 그 스텝에 있어서 한쪽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쪽은 뭐 차고도 넘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믿어보자. 그런데 조 변호사님, 13개의 혐의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일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반박 논리를 무너뜨리면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수사의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갈까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박 전 대통령한테 자백을 받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진술을 많이 받아낼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금 집중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한다. 그러면 부인하는 취지 이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부인한다라는 걸 부인 설명으로 적습니다. 피신 조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남겨서 나중에 향후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부인했다는 정황을 조금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꼼꼼히 자백을 받을 노력은 아마 기대는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뭔가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100% 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서버에서는 그리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을 해보면 관련돼서 삭제했던 문서의 흔적이라든지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청와대에 관련된 그렇죠. 메일 주고받은 것도 서버를 있을 다 거고. 압수수색하느냐? 이거는 비밀 장소인데라고 항변을 하면 그러면 꼭 필요한 뭐 예를 들면 그 일부 수석실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한정지어 가지고 또 압수를 할 수 있거든요. 압수수색을.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에 관련된 부분을 다 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청와대를 뭐 다 투명유리처럼 비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만 한정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간단한 이경수 교수님의 탄핵 위기에 놓여 있어. 반론 기회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예.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특징이 있어요. 두 성적에서 분은 잘하고 한 분은 못한다 이런 거 표현인데 아주 그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밤에 이렇게 예. 이제 자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봤어. 더 이상 뭐 볼 게 없어. 내가 다 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고 예. 시험 직전까지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예. 참고서 한번 좀 더 보고 오답노트 한번 더 보는 학생이 누가 성적이 더 잘 나오겠습니까? 전 꼭 그러거든요. 들어서 자요 맨날. 시험 보러 들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압수수색에서는 네. 첫 번째 이렇게 증거가 안 나올 경우에 아까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증거 인멸의 증거라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하.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 인멸 부분들도 좀 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살인 사건이거든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면서 현장 검증이어서 청와대 구조나 어떤 관저의 어떤 생긴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으려면 계속 추궁을 하고 해야 하는데 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제 지금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을 할 부분은 어딜 것 같아요? 뇌물이죠. 왜냐하면 뇌물. 지금 뇌물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이미 지금 아니, 관련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는 부장검사들이 석연치가 않다 그러는데 또 사활을 어쨌든 걸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이 대외적인 입장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예.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활을 걸면서도 본인은 아닌 척 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사활을 말씀드리죠. 걸면서 그렇죠. 거는 척하면서 아닐 수가 있는 아유 거죠. 증거가 예. 없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검찰이 뇌물죄에 관련된 방점을 갖추고 진행을 한다면 관련된 부분들을 자백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공판 대비해서 스텝이 꼬이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저쪽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해놓고 저런 질문도 해놓고 막 해놓으면 전체적인 건 부인이지만 공판에 가서 재판장이 봤을 때는 분명히 보면 말이 스텝이 앞뒤가 안 꼬였거든요. 맞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재판장이 인지하고 물어볼 수 있게끔 판을 깔아놓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특수본 1기에서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 네. 최순실 씨를 강요죄 공범이면서 그때 최순실 씨를 강요죄로 엮었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도 아니, 최순실 씨를 강요죄로 했어요? 예, 그랬죠. 최순실 씨를? 예. 그때 강요였었죠. 예, 강요 미수물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범이니까 공범한 게. 박근혜 대통령도 예, 예. 결국 강요였었는데 특검에서는 이제 뇌물죄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또. 네, 네. 그러면은 둘 사이에 어쨌든 검찰은 더 욕을 먹을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보안 시설을 억지로 보안 시설을 하지 않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더 이상 나온 게 없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똑바로 못한 게 아니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검찰 대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이 대변인처럼 들려요. 어제 근데 아니, 농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검찰이 좀 편드는 것처럼 들려요. 예. 편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충분한데 굳이 여러 가지 무리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더 앞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궁금한 점 그러면은 네. 압수수색을 하고 나오면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밝힐 이유는 없잖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거는요. 예. 그거는 저기 있다 없다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는 거기가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안 해서 저 거부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경호실장이에요. 예. 당사자가. 비서실장과. 예. 근데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가 나왔습니까?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데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예, 드리면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경우 권한대행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헌재가 조건이 명확하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있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한 것 자체가 되게 의아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뭐 증거 충분히 나오는데 뭐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과유불급이 통하지 않는 게 증거입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압수수색을 안 했을 때 가장 이득이 볼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우병우고 두 번째는 박근혜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공범죄에 관련된 증거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지금 안 하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상적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압수수색을 안 한 것 자체가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책임이 있는 듯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압수수색이 충분히를 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검찰이 왜 안 했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만약에 그건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새롭게 뭐 발견 사실이 없다. 그러면 경찰은 오히려